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평론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새해 복 오늘 많이 받으십시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 얘긴데요. 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00여 곳의 채권단에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네. 보통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이 많아야 2, 30개사 정도라는데 네. 이렇게 채권단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사실 건설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대출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PF 사업장이 전국에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PF 대출을 했을 때 지방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은행까지 다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채권단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제 이 채권단이 400여 곳 이렇게 되지만은 네. 실제 이제는 채권단 협의가 된다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이 있다고 응답을 해요. 금융사들이. 나 채권이 있습니다. 태영건설 쪽에. 그다음에 채권이 없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어도 일단은 다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채권이 좀 크거나 채권이 있는 은행들이 이제 모여서 11월에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때 이제는 채권단이 구성이 되고 그때 되면은 지급에 400여 곳이지만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채권단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방은행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PF 대출이 일으켜서 지방 건설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상호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만큼 사실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기 싫어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배분율을 가지고 또 옥신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셈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일단은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권단의 이제는 75%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75% 동의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법정 관리 들어가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 생기느냐? 태영건설과 관련된 이제 협력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하청업체들 줄줄이 도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아웃 선에서 조기 종료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태영건설의 이 PF 보증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 자금을 유동성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위반했다라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먼저 대출 규모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태영건설이 건설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규모가 당연히 좀 크겠죠. 일단 집적 차입금이 있습니다. 집적 대출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한 80여 곳 정도 되는데 이제 건설하는 현장이 거기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대출을 집적 대출로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회사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 어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PF 대출 다 포함된 금액이고, 그럼 집적 대출뿐만 아니라 금방 얘기하셨던 이제 보증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PF 대체한 보증 채무인데, 그러니까 보증 채무가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게 P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행사가 나 이렇게 건설을 할 거야라고 시행을 합니다. 평론가님. 네. 그 PF 대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조합해서 시행을 한다, 건물을 세운다, 아니면은 아파트를 세운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PF 대출을 받는데 은행권 입장에서는 그 시행사를 믿고 돈을 안 주겠죠. 그래서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이거.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우리가 돈 대줄게라고 이제 보증을 서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는 PF 대출 보증이에요. 이 규모가 지금 사업장에 122곳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9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조 원이 넘어선 거죠. 이제 보증 채무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는 시행사 단계에서 시공사 한 다음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돈이 회수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우발 채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건설회사가 이걸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태영건설에 대한 이제 대출 보증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PF 대출에 대한 지금 보니까 마곡지구, 광명 이런 쪽에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여기 사업이 좀 차질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너 일가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그 태영 홀딩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홀딩스에서 최근에 이제는 태영 인더스트리 자회사, 알짜배기 자회사를 2,4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는 오너일가 지분이 한 60% 갖고 있어요. 그럼 현금화한다 그러면 한 1,4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는 워크아웃 들어갈 때 이랬단 말이에요. 태영건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이 태영건설 쪽으로 자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는 그 태영에서 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이 외담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했어요. 일부 한 451억 원 정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오너일가 쪽에서 아니면은 태양건설 쪽에서 의지를 안 보여주냐 이거죠. 채권에서 만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걸 왜 안 갚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지를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태양건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갚아야 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갚았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려할 부분은 태양건설의 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서 금융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거든요. 특히 이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왜 작은 건설사들 위기가 오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금융사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가 뭐 이거 은행이다 그러면 무서워서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요, 중소건설사들은 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업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딱 그날이 이제는 워크아웃 신청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태양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자기 먹고 살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태양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돈 구하느라고 뭐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고 분위기가 그랬었고 그냥 당장 본인들의 회사가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태양건설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중소 이런 그 건설회사들은 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맥경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돈이 흐르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여파를 따진다 그러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여기에 대한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PF 대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브릿지론이 있고 본 PF가 있는데 브릿지론은 뭐냐면 고리예요. 한 10% 20%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사 입장에서 땅을 사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땅에 대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은행 쪽에서 빌리게 되는데 1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안 빌려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고리로 대출을 갖고 옵니다. 이게 브릿지론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못 갚는다.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미분양돼서 못 갚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뭐 저축은행 뭐 증권사들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먼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파가 이게 태양건설뿐만 아니라 전 뭐 중소건설사들 그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다 그러면 저출산 말씀하셨잖아요. 그 코드가 딱 맞는 게 과거에는요. 일단 결혼하면 지원해 줄 거였어요. 예, 기본적인 게.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결혼이 아니라 출산을 하면 도와줄게. 이거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출산을 하면 도와줄게. 이건데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번에 나왔죠. 1월 네. 29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을 본다 그러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이나 입양하신 분들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이제 1주택 세대주 되는데 1주택자는 이제는 새로 사는 건 안 되고요. 대안 대출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그다음에 금리가 좀 매력적이죠. 1.6%입니다. 최저 금리가. 그래서 소득이 일단은 1억 3천만 원까지 부부 합산인데요. 이게 좀 나눠져요. 부부 합산에서 8,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8,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한 2%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생아가 뭐 나오신 분들이 이번 연도부터 1월 1일부터 이후부터 나오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서울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우리나라의 출생 수를 봤더니 한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서울만 본다 그러면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고 서울 지역만 봐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상황 아까 말씀하셨듯이 PF 대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설사들 줄줄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뭐 체험 펀드도 이제는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모종의 특례 대출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신생아 특례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규모가 40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부동산을 좀 떠받쳐 왔었는데
지금 신생아 특례 말고 새로운 어떤 특례 보증 대출을 아마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이 부부들이 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고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 네.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이런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대책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어.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 합산이 부부가 청약 통장을 둘 다 그쵸. 갖고 있는데 막상 청약을 넣어서 둘 다 당첨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일단 둘 다 넣어도 먼저 이제 청약이 됐다 그러면 먼저 된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두 번 쓸 수 있는 거군요, 부부들이.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잘 바뀌었고 이런 점에서는 일단은 청약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워낙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고 그다음에 건설사조차도 사실 지금 공급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제도가 나아져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사실 섣불리 청약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다. 그리고 청약이라는 게 이제 실수요자도 있지만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 시발점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책 가지고는 사실 조금 지금은 조금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